안녕하세요. 저는 손경제상담소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 소장입니다. 이진우 기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주는 저와 이 손경제 식구들이 진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도 이 딜레마에 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시장 상황과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갈 수 있을까 다들 여행 생각이 간절하실 텐데요. 요즘 여행주들이 들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숙박 중개업체인 야놀자가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야놀자와 경쟁 기업들의 여행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주식시장이 국제유가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인 빅스텝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로 인한 시장의 걱정거리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리서치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최근의 시장 흐름부터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나오는 소식들 중에서도 혹시 시장에 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네, 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지정학적 전문가는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금융시장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세세한 뭐 내용들 이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 수출입 제재, 즉 실물 측면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의 특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네. 아니면 스위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 달러 결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융 거래망인데 거기서 러시아를 배제시킨다든지 예.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제재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종의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제재, 자산을 동결하거나 중앙은행에 또 스위프트에서 배제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를 썼다는 것이죠. 예. 미국이 뭐 초강대국으로서 다양한 큰 슈퍼파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와 같은 달러 패권을 쓴 것은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큰 칼을 꺼냈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합의를 본다고 치더라도 예. 과연 미국과 서방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재를 특히 이와 같은 달러 패권이라는 큰 칼을 슬쩍 집어넣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방 언론 등을 중심으로 그 푸틴에 대해서 전쟁 범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양국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제재가. 네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중국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잘 보고 계실 텐데 결국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의식 내지는 또 중국도 중국에게 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뭐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하간 지금의 국면은 뭐 양국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한다 치더라도 대러 제재가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 푸틴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극복하고 나오는 결과적으로 네. 그런 상황은 바이든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조금 좀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발 충격
에너지, 원자재 이런 충격들이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협상이 된다, 종결이 되고 전쟁이 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칼을 꺼냈으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눈이 많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단기간 제재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장기화돼도 혹은 끝나더라도 이 영향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시장에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경제와 시장에 주는 함의 중에 하나는 글로벌 분업,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었는데 네. 그러한 제조업이 전 세계 생태계 시스템에서 약간 분리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조업의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의 뭐 전 세계 생태계에서 약간의 이탈 내지 분리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일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자원 국가도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약간 이렇게 고립이 되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좋지 않은 타이밍에 글로벌 인플레를 더 자극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까지도 이제 시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보다는 크게 봤을 때는 올해 1분기를 악재가 집중되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시장의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1분기를 바닥으로 설령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네. 혹은 조금 좀 딜레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 주는 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빅스텝 뭐 이거보다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0.25%포인트로 기준금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연준이 좀 늦었습니다. 어허.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인플레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진영학적 변수 등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커진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발맞추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25bp씩 뭐 남은 게 지금 한 7번, 7번 남았단 말이에요. 예. 6번 남았네요. 지난번 한번 올렸으니까. 네. 그걸로 25bp씩 인상해서는 현재의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5월달 FMC에서도 5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빅 스텝이죠. 빅이라는 게 이제 네네. 25bp가 아니라 그리고 비단 5월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또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현재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네. 연준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멤버들도 그러할 가능성을 실제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 들어서는 그의 영향을 받은 민간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올라오고 있다. 예. 40여 년 만에 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중앙은행의 신뢰성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 입장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키시하게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정답이라고 보이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기존의 스텝대로 가자니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자신감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충분히 올림으로 인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봐야죠? 자신감일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 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물가가 5% 6%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연준이 지금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린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봤자 현재 지난 3월달 FMC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예상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올해 대략 한 4.3%
네. 연간으로 코어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4.1% 정도, 여간 4%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연준이 그 목표하고 있는 물가, 네. 죄송합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 정책 금리는 올 연말에 2%단데요. 1.9% 정도 중간값으로 그렇게 현재 연준이 점도표를 찍어놨단 말이죠. 네. 그럼 물가가 4%를 넘어가는데 금리는 2%도 아치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실질 금리 기준으로, 그죠?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금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네요. 네, 예.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다. 그래서 경기를 뭐 이렇게 침체 리스크까지 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까지 호기시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한 뭐 수년간에 걸쳐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연준이 중앙은행들이 매우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호기시하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발 떨어져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실질 금리 기준으로는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에 있기 때문에 네.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뭐 똑같은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뭐 연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물가 잡으려고 이렇게 금리 막 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제 성장 둔화될 수도 있고 뭐 실업률 이런 것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연준이 시기를 뭐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조금 방금 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살짝 늦은 감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현재 믿고 있는 반은 그리고 연준도 자기네들이 예상치를 점을 인상을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릴 거야라는 걸 점도표 형태로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연준이 스스로 말하는 거를 놓고 보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정책 금리를 물가를 잡는다는 오로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지나치게 올려서 경기의 침체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예.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믿음이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아니 물가는 뭐 4% 초반을 보고 있으면서 금리는 뭐 끼키야 2% 올린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들의 그 언행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른바 오버킬 지나치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오버킬로 갈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인플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경기가 이상해지네? 라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연준이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좀 더 어두워지면 좀 탄력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 예.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매파적으로 가되 그 방향이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뭐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고 가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실제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작년도부터 인플레가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또 돈이 뭐 미국으로 달러 환류하면서 네. 달러 가치는 세지고 유동성이 위축되고 하면서 이에 이머징 마켓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이머징도 과거와 달리 미리 올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달러 너무 세지면서 막 이머징 막 혼란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이머징 같은 건 또 오히려 최근의 상황이 네. 좋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어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예. 뭐 호주가 뭐 이머징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머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인플레가 뭐 우선순위다. 네. 경제가 막 이렇게 막 옛날처럼 혼란이 생기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춤에 있어서 경기와 인플레에서 인플레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들도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자연스럽다. 급한 불부터 끄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부터 잡고 가자라는 방향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총재님이 바뀌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총재님이 바뀐다고 해서 뭐 통화 정책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온다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목표는 물론 명시적으로는 물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예. 물가 안정이긴 합니다만 또 경기에 대한 또 경기 안정화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는 기존에 이제 계셨던 이주열 총재님하고 조금 톤이 다른 부분은 약간 있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가장 예를 들면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제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신임 총재께서는 한국의 경기 하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가와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더 밸런스를 물론 이제 기존에 워낙 인플레 우려가 컸으니까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집행부는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한국은행 집행부는 아마 이제 약간은 더 밸런스를 맞춰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채권 시장이 조금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다만 이제 인플레가 원래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중앙은행들을 포함해서 2분기를 정점으로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밸런스를 맞추기가 쉬울 거고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뭐 이런 게 더 커진다면은 예. 조금 밸런스 맞추기가 지연될 수도 있겠죠.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주열 총재 집행부보다는 조금은 더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아무래도 유가 같은데 유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존 1분기 실적에 영향은 미쳤을 것 같고 또 달러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장사들 올 1분기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 후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집계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1분기 나아가서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연간 같은 경우는 아마 영업이익이 기존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0% 정도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전망치를.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마진 압박이 좀 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많이 수입을 해서 또 수출하는 그런 네. 나라인데 수입 코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코스트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왔고 마진의 압박이 지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그 상장 기업들 어닝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를 수정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이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혹시나 그런 전망치를 크게 수정해야 될 뭐 대표적인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뭐 이미 뭐 알려진 바니까 그 화학 업종 이런 쪽들은 네. 지금 마진 압박이 상당히 심하게 훼손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왔을 때는 인플레를 얼마나 잘 전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마진을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화학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뭐 상대적으로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들은 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 같이 이렇게 겸사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일즈 단가를 매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력을 이제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걱정이 되는 거는 유가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흐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가장 사실은 껄끄러운 문제 같은데 그런 거 외에 뭐 유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 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인플레이기 때문에 예.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뭐 에너지도 있겠고 원자재도 있겠고 그다음 환율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뭘 사고 파느냐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만 잠깐 코멘트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인플레 아닙니까? 네. 근데 인플레가 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주식과 혹은 주식을 넘어서서 그런 자산으로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는 통화 가치, 돈의 가치의 하락이기 때문에 네. 돈이 아닌 다른 실물 자산들, 원자재 좋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부동산도 좋지만 금리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리츠처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배당으로 나오는 그런 쪽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금이나 디지털금 같은 경우도 대체 자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투자나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하죠. 그런데 요즘 몸집을 키우면서 여행의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야놀자인데요.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신기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야놀자 이 여행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 아직 이제 막연한 것 같거든요.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여행주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가 네. 그 지난 3년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게 리오프닝 좀 되는 거죠. 속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네. 이게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요. 해외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뭐 이제 거리두기 사실상 안 한 지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결정적인 변화, 정책적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네. 지난주 월요일 3월 21일 날 해외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네. 또 한국에 왔을 때 의무적으로 일주일씩 자가격리 하던 거 없앤다였어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 나갈 때도 문제지만 예. 들어와서 일주일을 머물러 있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 정책 변화가 결정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여행주 쪽에서는 뭐 리오프닝주들이 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야 놀자인 거죠. 나가 놀자 이런 네. 겁니다. 이 사실은 대표적인 기업 제가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놀자 하면 우리나라 그냥 숙박업소 네. 조금 싸게 예약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해외 나갔다 들어와서 뭐 격리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해외여행이잖아요.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과 야놀자 뭐 대단히 저는 생각이 매칭이 안 되는데 이게요. 야놀자가요. 네네. 그 전 세계에서 그 서비스되는 국가 숫자가 170개국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서비스 언어가 60개의 언어가 넘어가고 그리고 오. 고객사도 3만 개가 넘어갑니다. 언제? 이게 언제 글로벌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창업자인 이수진 대표가 창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그 모텔 이야기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텔 이 업을 하는 분들끼리 구인 구직도 하고 물품도 주고 받는 업이었다가 네. 어느 2010년대 초반에는 이제 국내 숙박 업체를 다 이어놓는 네트워킹 서비스가 되었는데 네네. 플랫폼이. 근데 지금 2022년 현 시점에서는 글로벌 숙박 여행 레크레이션 항공 플랫폼인 거죠. 슈퍼앱입니다. 슈퍼앱. 네. 코로나로 이 앱을 안 쓰는 동안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 여행을 한 번도 안 열어보셨거나 아니면 지워놓고 다시 안 깔았던 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어디 출장 갈 때나 그때 살짝 설치했다가 다시 지우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맞아요. 기억 속에는 그냥 숙박업소 조금 싸게 할인받을 수 있는 어플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숙박은 그냥 일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녹여 넣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거였나 봐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이요. 예. 여행업계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네. 굉장히 많은 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이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누적 적자 때문에 힘이 들어 하면서 그 사이에 투자를 많이 받고 기술적인 변화를 많이 끌어낸 업체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을 차지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있죠. 그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만 온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 리오프닝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했느냐였는데 야놀자가 네. 분명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는데요. 네. 그 누적 가입자 숫자가 1,5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 가입자 숫자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놨고 뭐 세계 진출도 많이 해 놨어요. 게다가 투자금 확보를 했는데 이게 네. 좀 유명했죠. 2021년 7월에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예. 2조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2조 원이 야놀자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이 많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욕심 많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못해서 억울하다고 대표적으로 꼽는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거든요. 아, 에어비앤비도 숙박 앱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에어비앤비 하면은 숙박 앱이지만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어,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못했던 것 때문에 말하자면 손정희 회장도 네. 그 쿠팡도 투자했던 것처럼 의식주에 투자를 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머무는 곳에 투자를 못했는 것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 에어비앤비에 대한 아쉬움을 어디에 풀었느냐, 바로 야놀자에 풀었습니다. 네, 2조 원에 확 풀어갖고 야놀자의 그 평가 금액이요, 그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 기업 밸류를 봤는데 10조 원이면 아시다시피 유니콘 넘어서 데카콘이잖아요. 어느새 그렇게 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죠. 아, 그렇게 투자를 받은 거 투자 금액 네.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의 뭐 비전이라든가 능력, 쉽게 네. 얘기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미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좀 보셨을 텐데 네. 그 야놀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광고 좀 가끔 나와요. 예. 네, 야놀자 더하기 테크놀로지라는 게 잘 맞닿지 않는 전혀 분들이 있을 모르겠어요. 텐데 네. 기술적인 발전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걸 해냈던 인물이 그 야놀자 클라우드 부문 대표인데요. 네. 김종윤 대표인데 이 양반이 원래 그 3M하고요, 구글하고 맥켄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술 쪽 파트에 굉장한 전문성이 있는데 일단 김종윤 대표가 2015년에 야놀자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가장 큰 변화가 야놀자의 인력 구성비가 그 엔지니어, 개발자 숫자가 전체 회사의 인력 수의 40%에서 50% 육박하게 돼요. 개발자가 많은 회사가 되는 거죠. 야놀자가요. 네. 전혀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야놀 숙박앱에서 개발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프롭테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객실이 찾느냐 안 찾느냐, 매출은 얼마가 올랐느냐, 네. 뭐 이런 서비스는 어떤 걸 제공할 것이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게 야놀자한테 아주 유명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Y플럭스라는 기술인데 와이플럭스? 와이플럭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숙박하는 그 객실 게스트는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사장님도 모바일로 앱만 활용하면 그 숙박 서비스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객실 찾느냐 안 찾느냐, 또는 매출이 얼마냐, 또는 뭐 지금 현재 뭐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냐,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요. 이게 와이플럭스고요. 이 와이플럭스를 개발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인력도 많이 투자해서 이 김종윤 대표가 이걸 개발해내죠. 이거 개발하면서 사실은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요. 이게 뭐냐면 예. 전 세계에 이걸 대신 관리해 주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많은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숙박업소별로 그렇죠. 알아서 알아서 네. 장부에다 기록하고 손님 나가셨어요. 지금 계세요. 205 뭐 나갔다 그럼 네, 체크하고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앱으로 앱으로 바꾸는 앱 하나만. 거죠.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PM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GRMS, 뭐 게스트룸, 뭐 매니징 시스템 이렇게 서비스 설명하기도 하는데 네네. 결국은 모바일로 이 모든 걸 체크인, 체크아웃, 호텔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냈고요. 요걸 하는 유일한 1등 업체가 어디였냐면 유일무이한 업체였는데 이게 오라클이었어요. 오라클이요? 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를 하는 네네. 대표적인 회사죠. 오라클에 뒤이어 2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야놀자가 이 시장 안에서 매년 일으키는 매출이요 11조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연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매출 증가폭이 네. 100%에서 170%까지 가요. 그러니까 두 배 넘게 성장을 그렇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B2B 시장이 있고요. 네. B2C 시장이 있는데 예. B2B 시장인 거죠. 말하자면 이걸 어허. 관리하는 숙박업체 관리 앱에서 호텔 사장님들 쓰기 편한. 그렇죠. 그리고 그게 편리해진다는 건 게스트들도 손님들도 사용하기 편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닿아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2등 업체예요. 글로벌하게 2등입니다. 아, 글로벌하게 2등인데 숙박 쪽에서 야놀자가 차지하는 점유율. 지금 야놀자 얘기만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사실 우리나라 숙박 앱은 야놀자, 뭐 여기어때 요 두 개만 떠오르거든요. 네. 상식이 있으시군요. 네. 어디 이렇게 좀 싼 숙박 찾다 보면 그 두 개 네, 따라서 찾게 비교하면 뭐 되죠. 네.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 기업이 그냥 비슷한 규모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규모는 어떻고 뭐 시장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야놀자의 규모가? 일단 야놀자 규모가요. 네. 그 시장 규모 자체로 보면 굉장히 성장세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B2B는 말씀드렸고요. 네. B2C만 놓고 보자면 시장 점유율은 뭐 숙박 시장 안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등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시장 평가액 있죠. 예. 여기서 훨씬 더 차이가 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높으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뭐를 가져가냐면 광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박 점주들이 월 광고료로 거의 뭐 수백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상단에 노출시켜야 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1등 플랫폼이 된 거죠. 일단 야놀자의 돈부터 내야지 1등이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 이제 네. 지출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이제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누리고 있는 플랫폼 효과를 야놀자가 완벽하게 누리기 시작했고요. 숙박 쪽에서만큼은 네. 중개 수수료는 한 10% 정도 되는데 광고료로는 거의 뭐 3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을 했다.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라는 게 10만 원 중에 만 원은 그렇죠. 가져가는 네. 건데 그거 외에 상단에 노출되는 건 광고료를 별도로 받아가니까 이 수수료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어때와의 몸값 차이가요. 시장 평가액이죠. 아직 상장 둘 다 안 했으니까 네네. 상장했을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평가를 야, 하게 돼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20배. 20배면은 네. 거의 사실은 야, 1등, 2등이라고 여기서 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 야놀자가 다른 쪽으로도 이 영역을 확대하거나 몸집을 키우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받으면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데 네.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M&A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는 것일 텐데 네네. 최근에 아주 효과적인 기업들 몇 개를 인수를 했어요. 어디가 있죠? 일단 인터파크 인수했잖아요. 인터파크가 여기 티켓 주로 뭐 그렇죠. 예매하고 이런 네, 거 하는 원래 것 사실은 이제 북파크라고 해서 네. 책을 거래하는 회사였는데 예. 티켓파크로 확장하면서 예매 시장까지 갔다가 인터파크 투어라는 걸 99년에 만들었는데 예. 이게 야놀자하고 딱 겹치죠.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놀자가 해외 시장 진출하는데 굉장히 요긴한데 미리 인터파크 깔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시장이. 예. 네. 인터파크 투어의 그 이용객자 숫자가 연간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인터파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겠네요. 해외 어쩔 아무리 수 없이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야놀자의 목적과 인터파크 그러니까 매각을 생각해야 하는 인터파크의 목적이 결합해서 네. 인수가 이제 확정됐는데 이게 여행 업계 시장을 크게 흔드는 이슈였죠. 굉장히 큰 야놀자 1등 업계가 이미 이제 그럼 인터파크도 그 해외 시장을 선점해 놓은 업체 중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그렇죠. 네, 9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업력도 네. 좀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줄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역시나 네트워크는 확실히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야놀자하고 결합력이 높았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외 여행 또한 예. 숙박 또 항공 여기에 뭘 하나를 덧붙이냐면 예. 지상 모빌리티를 덧붙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상 모빌리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네. 그 공항에 딱 떨어지면 가장 먼저 아쉬운 게 누가 픽업을 와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니면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이제 렌터카가 필요하다. 제주도 가면은 뭐 국내에선 그건 필수인 것 같아요. 뭐 렌터카 필요한데 네. 그게 또 가서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 그렇죠. 그거를 한 앱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놀자에서 3월 22일이었으니까 정말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예. 그 렌터카 플랫폼인 캐플릭스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캐플릭스라고 하는 건 그 중소형 렌터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스타트업인데요. 네. 여기 이제 렌터카를 공유하고 그리고 차량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 이게 렌터카 업체는 아닌데 렌터카 업체들을 또 연결해서 야놀자 같이. 네, 완전히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강점이 있는데 예. 이 캐플릭스를 2대 주주가 됐죠.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야놀자를 딱 켜면 그러면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서 해외 여행 예약도 하고 네. 숙박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항공 예약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다음에 공항에 딱 떨어지면 렌터카 뭐 탈까 어디 갈까 심지어 이제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서 하면 가서 레크레이션을 뭐를 즐길까 이게 렌터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연결되어 있죠. 연결돼. 네. 그러면 이걸 갖고 말하자면 기술 도하기 컨텐츠를 도할 수 있으니까 야놀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A부터 Z까지네요. 맞아요. 해외에 가서 렌터카 빌릴 거는 상상도 못하는 게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언어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가지고 뭐 보험 문제나 이런 것들 사실 되게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편리하게 한 가지 앱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여행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 그냥 그 앱 하나 열어서 네네. 모든 문제를 한 번 해결하는 맞아요. 것이다. 이건 변함없는 소비자의 욕구고요. 네. 코로나 이후엔 더 그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걸 한다름에 해결해 줘라는 앱이 필요하다. 야놀자가 여기에 가장 근접했고요. 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한테 투자받은 2조 원을 여기에 막 쓴 거예요. 뭐 M&A로 필요한 회사를 인수하거나 네. 또는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여기에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아니요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 야놀자의 경쟁 기업이 있나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여기어때도 있지만 네.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라고 하는 게 기존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전까지도 그 국내 여행 시장을 장악했던 이른바 여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여행사들이 코로나 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투어도 많은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노는 게 아니라 물론 매출이 2021년으로 놓고 보면 한 63% 감소하고 영업 손실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신에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야놀자가 하고 있는 거하고 매우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앱만 열면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여행 네트워크가 있고 네. 거기에 이런 기술적인 것이 덧붙여지면 하나투어와 야놀자의 어떤 경쟁 이게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나 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저널리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다시 듣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였고요. 이어지는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